아이고, 큰일 났네. 소녀 가장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자전거를 끌어당기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재벌 회장이 천천히 걸어와 소녀의 눈을 봅니다. 그의 입술이 굳어지며 지난날 한 장의 사진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사고는 곧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었지만 회장의 한마디가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과거의 그림자를 더듬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손에 쥔 오래된 쪽지 한 장이 앞으로의 결말을 흔들 단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접촉사고가 누군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 막 불씨가 붙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조용히 가자. 시간 늦으면 신문이 젖는다. 강윤아가 자전거 손잡이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골목은 비를 한 번 맞은 뒤라 노면이 번들거렸고 신문 가방이 한쪽으로 쏠리자 균형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상가 블록을 돌자 검은색 외제차가 인도 옆에 길게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잠깐 깜빡이며 반사광을 뿜었습니다. 아이, 미끄러진다. 윤아가 브레이크 레버를 힘껏 당기며 페달을 멈췄습니다. 바퀴가 빗물 위에서 미끄러졌고 자전거 앞바퀴가 범퍼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퍼졌습니다. 신문 뭉치가 허공으로 튀었고 고요하던 새벽거리에 신문지가 흩날렸습니다. 괜찮나? 외제차 운전석 뒤쪽 문이 열리고 노인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박태성이 지팡이를 짚으며 차 앞을 살폈습니다. 눈썹과 이마를 잇는 깊은 주름이 금세 좁아졌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윤아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등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무릎에는 얇은 상처가 벌겋게 번졌습니다. 윤아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범퍼 흠집을 닦아보려 했습니다. 손부터 보자. 박태성이 지팡이를 차체에 기대고 몸을 굽혔습니다. 말끝이 거칠지 않았고 호흡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윤아의 손을 살피고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윤아가 급히 손을 거두며 거리를 조금 벌렸습니다. 손등에 묻은 빗물과 흙이 섞이자 손수건이 금세 젖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혼자 배달을 하나? 박태성이 흩어진 신문을 한 장, 두 장 주워서 자전거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허리 펴는 동작이 매끄럽지 않았고 무릎을 잠깐 붙들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배달 알바예요. 학교 가기 전에 돌면 딱 맞아요. 윤아가 신문 가방을 다시 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꺼져 있었고 도로 반대편 분식집 유리문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내가 다쳤으니 병원부터 가자. 박태성이 트렁크를 열어 비상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빗물 냄새에 섞여 올라왔습니다. 병원은 괜찮아요. 지각하면 안 돼요. 윤아가 손목 시계를 쳐다보며 자전거를 일으켰습니다. 시계끈이 낡아 금이 가 있었고 검은 플라스틱 버클이 헐거웠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지? 박태성이 약솜을 접어들고 윤아의 무릎에 살짝 가져갔습니다. 강윤아예요. 윤아가 한쪽 다리를 약간 굽혔고 숨을 참으며 소독약을 받았습니다. 상처 가장자리가 하얗게 일어나며 따끔거렸습니다. 윤아. 박태성이 짧게 되뇌이며 눈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윤아의 얼굴 윤곽을 따라 움직였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빗물이 흘러서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인지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범퍼는 제가 알바비 모아서 조금씩 갚을게요. 유나가 가방을 앞으로 당겨 끈을 조였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노란색 공책 모서리가 삐져나왔고 구겨진 영수증들이 몇 장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다친 게 먼저다. 박태성이 지팡이를 다시 손에 쥐고 뒤를 돌아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 안쪽에 접이식 우산이 보였고 좌석 옆에 두툼한 코트가 깔끔히 접혀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드릴까요? 근처 빵집 사장이 셔터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찰컥거리며 울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접촉입니다. 박태성이 짧게 답하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빵집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유나가 범퍼의 흠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에 손가락만 한 긁힘이 스치듯 누워 있었고 물방울이 그 위로 줄지어 흘렀습니다. 괜찮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박태성이 트렁크를 닫고 유나 앞에 섰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져 모자 챙에 물방울이 잔뜩 맺혔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유나가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체중을 옮겼습니다. 신문 가방이 어깨뼈를 눌러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배달을 마치면 이 근처 카페로 와라. 따뜻한 거 한잔하고 무릎을 다시 보자. 박태성이 길 건너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간판 아래 새하얀 조명이 불을 켜고 있었고 문 앞 화분이 비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유나가 말끝을 흐리며 신문 가방을 토닥였습니다. 가방 속 명단이 머릿속에 주르르 떠올랐습니다. 새벽엔 길다. 늦으면 내가 사장에게 말하지. 박태성이 지팡이를 한번 바닥에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단정했고 결정을 바꾸지 않을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그럼 배달 마치고 갈게요. 유나가 자전거를 다시 잡았습니다. 페달을 천천히 밟자 체인이 물을 튕기며 소리를 냈습니다. 학생. 박태성이 부르는 소리에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유나의 오른쪽 볼라인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요? 유나가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렸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고 목덜미에서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우산을 가져가라. 박태성이 접이식 우산을 건넸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무늬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끝부분 금속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유나가 우산을 받아 가방 옆 고리에 걸었습니다. 우산이 흔들리며 금속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카페에서 봤지. 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 오래 묵은 그리움이 스쳤지만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유나가 페달을 힘차게 밟아 골목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타이어가 물길을 가르며 얇은 선을 남겼고 대문 앞 신문함에 신문 한 부씩 정확히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기사가 모퉁이에서 뛰어왔습니다. 기사 김문수가 벤츠 앞 범퍼를 훑어보고는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크게 아니다. 학생이 넘어졌다. 박태성이 짧게 설명하며 트렁크를 다시 닫았습니다. 손등에 빗물이 고여 반짝거렸습니다. 보험 처리는? 김문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태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다. 신경 쓰지 마라. 박태성이 차문을 잡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유나가 사라진 골목을 향했습니다. 아까 학생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무슨 일이라도. 김문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말끝이 망설임에 묶여 길게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다. 박태성이 짧게 답했습니다. 음성은 담담했지만
손가락 관절이 미세하게 굳어가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카페라 하셨습니까? 모퉁이 현정다방 말씀이십니까? 김문수가 길 건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간판 글자 사이에 물이 고여 흘렀습니다. 거기다. 1시간쯤 뒤에 가겠다. 박태성이 안전벨트를 천천히 맸습니다. 벨트가 어깨를 지나며 부드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문수가 허리를 굽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자국마다 물이 튀어 작은 파문이 생겼습니다. 1시간. 박태성이 혼잣말처럼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대시보드 시계에 5시 18분이 떠 있었고 분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학생 이름이. 김문수가 수첩을 꺼내 들자 박태성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기록하지 마라. 오늘 일은 여기까지다. 박태성이 시선을 다시 골목에 두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고 구름 틈이 옅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가 차에서 물러나며 길 가장자리에 신문 한 묶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에 젖지 않은 장수를 골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기다려보자. 박태성이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에 닿아 작은 원을 만들었고 차내로 들어온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도련님 생각나십니까? 김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박태성의 눈꺼풀이 한번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아침에 얘기하자. 박태성이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더 묻지 말라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예. 김문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은 다시 새벽의 고요로 돌아갔고 멀리서 빵 배달 트럭의 엔진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모퉁이 카페. 박태성이 마지막으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간판 아래 문이 열리며 따뜻한 증기가 흘러나왔고 안쪽 바리스타가 컵을 닦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학생, 와야 한다. 박태성이 혼잣말을 짧게 남기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한번 훑자 시야가 맑아졌고 도로 위 빗물이 흐르는 방향이 또렷해졌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김문수가 운전석에 앉아 차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벤츠는 속도를 내지 않고 로터리를 한 바퀴 천천히 돌며 골목 입구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지나갔습니다. 1시간 뒤 대시보드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이 강윤아는 젖은 신문을 교체하며 상가 라인을 끝내고 마지막 구독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카페로 가야 한다. 윤아가 자전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앞바퀴가 물고랑을 건너며 작은 흔들림을 만들었고 우산이 가방 옆에서 또각거리며 부딪혔습니다. 늦지 말자. 윤아가 페달을 밟아 모퉁이를 향했습니다. 회색 새벽빛이 점점 옅어졌고 가게 유리문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학생이 왔네. 접수하러 온 거지. 장학재단 안내 직원이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아는 자전거를 건물 뒤편에 세워두고 젖은 신발을 털었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또각거렸고 어깨에 걸린 우산은 아직도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접수하려고요. 아침에 연락받았어요. 윤아는 가방에서 공공요금 고지서와 생활기록부를 꺼내 바르게 폈습니다. 종이가 눅눅해 테두리가 조금 말려 있었습니다. 면접은 조금 있다가 진행할 거야. 기다려.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자 윤아는 의자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깨끗한 가방과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부모로 보이는 사람 몇 명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강윤아 맞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돌리자 회장 박태성이 비서 최태섭과 함께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친 모습이 어제 새벽보다 단정했습니다. 어제 무릎은 괜찮나? 박태성이 의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유나 얼굴을 세심히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어딘가 기억을 따라가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약도 발랐어요. 유나가 다리를 살짝 뒤로 뺐습니다. 반창고 테두리가 바지 안쪽에서 살짝 만져졌습니다. 강학생, 이쪽으로 오시죠. 최태섭이 서류 봉투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고 길을 열어주는 동작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회장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붙는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바닥에 대리석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고 벽면마다 재단 사업 포스터가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본 정보 다시 확인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적으면 된다. 최태섭이 의자에 앉아 한 장 한 장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차분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강윤아, 생년월일, 주소. 최태섭이 적으며 손목을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유나의 답을 들을 때마다 고개가 조금씩 끄덕여졌습니다. 박태성은 반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등에 굵은 힘줄이 선명했고 노인은 양말 위로 물든 바지 끝을 정리하며 시선을 떨구었다 올렸습니다. 학생, 이 서류를 보면 생활이 어렵다는 게 보이네. 최태섭이 생활기록부의 가정환경란을 가리켰습니다. 네.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일하고 있어요. 유나가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건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자신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장학심사는 어렵지 않아. 대신 건강검진이 포함돼 있어. 최태섭이 봉투에서 동의서를 꺼내며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유나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빗물이 닿았던 자국이 종이 끝부분에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받게 해. 부담은 없다. 박태성이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짧게 설명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어떤 결정도 빠르게 끝내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피 뽑는 건가요? 유나가 작게 묻자 최태섭이 서류를 가리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한 검사야. 학생 기록을 준비하려면 필요하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유나의 시야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천천히 펴며 동일안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하게 흐르고 동의서가 봉투 속에 들어갔습니다. 잘했다. 학생은 면접실로 가면 된다. 최태섭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면접실로 향하는 동안 유나는 복도 창문 바깥으로 운동장을 내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하며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로는 걱정 없는 표정들이 잔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유나가 멈추자 박태성이 천천히 걸어와 뒤에 섰습니다. 어제 데려오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리는군. 박태성이 손을 뒷짐지고 말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울렸고 입술이 잠시 얇게 굳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학생 다음 차례입니다. 면접관이 문을 열었고 밝은 조명이 유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유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재단 사업 사진들이 행렬처럼 이어졌습니다. 편하게 앉아. 강학생. 면접관이 손짓을 하며 유나를 맞았습니다. 네.
유나가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일한다고 적혀 있네. 힘들지 않나? 면접관 중 한 명이 종이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관심이 깊게 실려 있었습니다. 힘들긴 해도 할 수 있어요. 유나는 시선을 살짝 들어 면접관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피곤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굳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배달일도 하던데 새벽에 다니나? 다른 면접관이 프린트를 손으로 탁탁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새벽에 조금만 돌면 학교 지각 안 해요. 유나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어깨가 굳지 않도록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짧게 시선을 주고받았고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한 뒤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자 박태성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끝났나? 박태성이 시계를 한번 보고 걸음을 맞추어 섰습니다. 네, 끝났어요. 유나가 어깨에 가볍게 가방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치면 일보다 몸이 먼저다. 박태성이 잠시 정문 쪽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조금 불어 유나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박태성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눈빛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그 의미를 유나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재단 문을 나섰습니다. 발밑에서 햇빛이 반사되며 길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재단 밖 반대편 인도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유나를 따라 눈길을 주었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걸친 그는 주변을 훑으며 미세하게 눈을 좁혔습니다. 강서연이 고용한 조사원 박지훈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유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낮고 빠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학생 확인했습니다. 가족 상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보도 위 작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유나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오늘 해야 할 또 다른 일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 맞지? 보육원 원장 윤복자가 재단 건물 1층에 들어서며 작은 손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오래된 코트에서 햇빛 냄새가 은은하게 흘렀고 손가방 안에는 낡은 파일철이 꽉 들어 있었습니다. 윤복자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다. 비서 최태섭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곧바로 달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철이 잔뜩 두꺼워 보였고 얼굴은 잔잔했지만 눈빛은 급한 일정으로 바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기록 보자고 해서 왔네. 내 기억도 정리해야 하니까. 윤복자가 숨을 가볍게 골라내며 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최태섭이 회의실 문을 열었고 구석에서 박태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엔 긴장보다 집중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박태성이 두 손을 모으며 윤복자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번에도 조용히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한결 고르게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도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윤복자가 의자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 앞에 놓인 녹차가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록 가져오셨습니까? 박태성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래됐지만 확실한 자료지. 윤복자가 파일을 열자 빛바랜 종이 여러 장이 펼쳐졌습니다. 18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멈춰있던 시간처럼 종이는 거칠었고 글씨는 흐렸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생아 전출 기록부터 보시죠.
최태섭이 파일을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윤복자는 이를 알아차리고 눈길을 잠시 줬습니다. 이날 기억나세요? 윤복자가 종이 가장자리를 톡 건드렸습니다. 기억합니다. 박태성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며 그의 시선이 잠시 먼 곳을 헤맸습니다. 이날 아이가 갑자기 전출됐어요. 사유가 제대로 적히지 않았고 서명도 직원 필체가 아니에요. 윤복자가 종이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펜 필체가 다르군. 최태섭이 종이를 가까이 당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두드려졌고 박지훈 기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엔 평소보다 더 많은 호기심과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기록 요청사항, 병원 쪽에서 보건본이 도착했습니다. 박지훈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건네는 동작에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최태섭은 봉투를 받아 빠르게 봉인을 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서버에서 복원된 오래된 스캔 파일 몇 장과 당시 담당 간호사 이름이 적힌 표, 그리고 노출 금지를 요청하는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이름이 여기 있군. 최태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실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라졌죠. 윤복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직하고 그날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정인실. 박태성이 이름을 되뇌며 허리를 조금 바로 세웠습니다. 이름을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한층 걸렸습니다. 박지훈은 분위기를 읽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의 거주지 기록은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대포폰도 사용했고 이력 추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찾아야겠군. 박태성이 짧게 말했다. 손등의 힘줄이 굵게 솟고 눈빛이 얇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 단순 실종 기록이 아닙니다. 최태섭이 병원 자료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출 요청자가 보호자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필체가 다릅니다. 윤복자가 차가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내부 누군가가 개입한 거예요. 박태성의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이 살짝 동그래졌지만 말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든 이유가 있었겠지. 그 시각 재단 밖 강서연의 차량이 조용히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내린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단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그녀의 측근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학생 신상 확보했습니다. 통신 기록도 일부 넘어왔습니다. 측근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확보한 건 다 가져와.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며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회의실 안 박태성의 시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기록은 여기 보관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최태섭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부탁해요. 이 아이들 기록은 아무한테나 보이면 안 돼요. 윤복자가 손을 가볍게 꼭 모았습니다. 손등의 잔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긴장감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강서연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발끝에서부터 짧은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학생에 대한 조사건 왜 저 몰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박태성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시선이 서연을 향했고 공기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온도가 낮아진 듯
침묵이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강윤아는 이 순간이 전혀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다음 일자리로 뛰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요. 이번 달 관리비까지 밀렸습니다. 집주인 김철수가 좁은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강윤아는 젖은 작업복을 벗어들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집주인의 말투는 여유가 없었고 발끝이 조급하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에 일 더 잡았어요. 윤아가 신발을 벗으며 숨을 고르자 방 안에서 기침이 길게 들려왔습니다. 남동생 한도연이 헛기침을 하며 누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누수도 그대로고 벽지도 곰팡이가 올라오고 이 집 상태가 더 망가져요. 김철수가 벽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였습니다. 벽지는 이미 떠 있었고 곰팡이 얼룩이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아가 벽을 바라보며 말하자 김철수는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돈이 들어요. 이 집에서 내가 버는 게 뭐가 있다고. 김철수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강윤아 학생 댁이죠. 문 앞에 사회복지사 김아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파일철과 공문 봉투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정은 중립적인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철수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주거 환경 점검과 긴급 지원 상담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김아람이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신분증 케이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김철수가 말문을 닫지 못하고 허둥거렸습니다. 집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다 학생 가정의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아람이 실내를 살폈습니다. 벽지의 얼룩, 젖은 베란다, 낡은 난방기, 약봉지까지 그녀의 시선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건 아니에요. 윤아가 말하자 김아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재단 쪽에서 생활환경 지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김아람이 서류를 펴자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집주인한테는 왜? 김철수가 말끝을 얼버무렸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하면 수리 명령이 나갑니다. 공문은 제가 전달드릴게요. 김아람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당황한 채 봉투를 받아들고 방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윤아 학생, 잠깐 이야기할까요? 김아람이 작은 미소와 함께 윤아를 향했습니다. 방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 속 차가움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에는 햇빛이 반쯤 내려앉아 길고 좁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김아람이 도연의 상태를 묻는 눈으로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기침이 좀 심해요. 병원은 며칠 뒤 예약해놨어요. 윤아가 대답하며 손등으로 이마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몸에서 피곤함이 쌓여 있었고 그 피곤함을 감추려는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검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아람은 서류에 빠르게 몇 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눌러 지나가며 잔잔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학생 정보 요청이 왔습니다. 개인 상황 파악을 도와달라고요. 그 말에 윤아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쪽에서요. 윤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학생을 돕기 위한 절차 같아 보입니다. 김아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안심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김아람이 말을 잠시 멈춘 뒤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어제 장학재단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서류 내고 면접 봤어요. 유나가 시선을 골목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제 박태성이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학생이 괜찮다면 됐습니다. 김아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표정에는 잠깐의 의문이 깔렸습니다. 그때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정다방 사장입니다. 학생, 아침에 말을 못해서 지금 연락했어요. 사장이 조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오셔서 학생 오면 무릎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유나는 손에 쥔 휴대전화가 잠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셨어요. 유나의 시선이 골목 끝 카페 간판을 향했습니다. 간판 밑에서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출입문 앞 화분에 빛이 비치며 흔들렸습니다. 학생,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사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앉아 계세요. 유나의 숨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콧등이 살짝 당겨지고 손등에서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갈게요.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김아람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괜찮습니까? 유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발끝이 저절로 카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유나는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카페 창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박태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접었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발걸음은 그 장면을 보자 잠시 느려졌습니다.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강학생, 여기 앉아. 회의실 문이 열리자 박태성이 손수건을 접어들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유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앉자마자 비서 최태섭이 두툼한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태섭이 손끝으로 봉투를 돌려 유나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다가 떨림을 가볍게 눌러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어보자. 박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유나를 향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봉투 모서리를 천천히 떼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인쇄된 서류 몇 장이 차분히 꽂혀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에는 확인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유나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꺼내 들자 글씨가 하나씩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기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태섭이 보고서 두 번째 줄을 간단히 짚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태성이 의자에 등을 붙이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오래 쥐었던 무언가를 놓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학생, 박태성이 상체를 조금 들며 조용히 유나를 향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다. 그 순간 유나의 시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 적힌 문구가 눈앞에서 가만히 맴도는 듯 했습니다. 직계 가족과 동일한 특성 일치. 제가요. 유나가 종이를 내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보고서를 꽉 잡아 종이가 약하게 구겨졌습니다. 강학생. 최태섭이 숨을 잠시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에서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진행할 겁니다. 장학과 생활 지원이 확대될 거고 주거 문제와 치료 문제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 지금 상황도요. 다 확인했다. 박태성이 느리게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치료도 우리가 도울 것이다. 그 말에 유나는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술이 가볍게 떨렸고 숨소리가 비슷한 간격으로 들이쉬어졌다 내쉬어졌습니다. 학생, 걱정 말고 지금은 필요한 걸 말해. 최태섭이 진지한 얼굴로 말하며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골목길에서 빗속을 뚫고 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전거 앞바퀴에 남은 긁힌 자국과 우산을 건네던 손의 떨림까지 모두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조금 얇았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다. 천천히 가면 된다. 박태성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책상 끝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유나는 그 한 문장이 자신의 어깨에 걸린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비서가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미팅 시간이 다가옵니다. 금방 간다. 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박태성이 유나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손수건 끝부분에는 세탁된 자국이 있었고 가장자리 실밥이 아주 조금 올려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내 무릎 닦아준 거다. 그냥 챙겨라. 박태성이 말하며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유나는 손수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수건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예전에 누군가 오래 사용하던 듯한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내가 원하면 오늘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 박태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닐 경우엔 내가 조금 떨어져서 따라가겠다. 괜찮아요. 유나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알겠다. 박태성이 미세하게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집까지 안전하게 가라.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하자 방 안에는 경쾌한 종이 소리가 다시 한번 퍼졌습니다.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태성은 손수건을 접으며 의자에 천천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살며시 젖었지만 감추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태섭은 서류철을 하나씩 정리하며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지만 아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나서자 복도에 햇빛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창문 틈을 지나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가방 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지훈이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유나에게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지훈이 가볍게 말하며 수첩을 반쯤 접었습니다. 표정에서 긴장과 질문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직 가슴 안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이 닫히기 직전 유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회장님, 숨이 가쁘시면 안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최태섭이 박태성을 부축했습니다. 박태성의 입술이 살짝 말라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짧고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이사회 직후부터 얼굴빛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등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다. 박태성이 가슴 부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다리 힘이 순간 빠지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보자고 합니다. 최태섭이 팔을 단단히 잡아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다. 지금은 이사회 일정이 더. 박태성이 말을 이어가려다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목덜미에 힘이 들어가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회의가 아닙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최태섭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아 끌듯 박태성을 부축했습니다. 태섭아, 괜찮다. 박태성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뛸 듯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이정환이 급히 다가오며 가슴에 청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정환이 숨을 골라 말하며 박태성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불규칙한 맥박이 계속 잡혔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과한 걱정일세. 박태성이 작은 웃음을 보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무릎 위를 쓸어내릴 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검사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정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성이 고개를 들어 복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누군가 다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서류를 품에 안은 채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세요. 서연이 다가오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병원 가셔야 한다니까요. 서연아, 내가 괜찮다. 너는 회의나 가라. 박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할 상황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이사회는 제가 처리해요. 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최태섭이 휠체어를 부르기 위해 손짓했습니다. 곧바로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왔고 박태성은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깊은 숨을 내쉬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종아리에 힘이 풀리며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허리를 잡아받쳤습니다. 괜찮다. 박태성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다. 앉으세요. 이정환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태성이 천천히 몸을 낮춰 앉자 허리와 어깨에서 힘이 빠져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가 움직일 때 박태성은 눈을 잠시 감았다 떴습니다. 유나는 지금 어디 있지? 박태성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재단에서 서류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은 먼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최태섭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괜찮나? 박태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심장 부근을 억누르듯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학생은 오늘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에서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최태섭이 상황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박태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행이야. 휠체어는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는 길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팔짱을 낀 모습, 날카로운 눈매가 기대와 불만을 동시에 품고 있는 얼굴. 한도연의 친권을 주장하던 외가 사람, 이종건이었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종권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학생 문제 때문에 회장님 건강까지 흔들려도 괜찮습니까? 최태섭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최태섭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니까 말해야죠. 이종권이 휠체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이 친가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시 나눠야 할 수도 있는데 회장님은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서연이 이종권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데 재산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을 말한 겁니다. 이종권이 굳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맞는지 확실해졌고 그러면 앞으로의 구조도 바뀌겠죠. 박태성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이종권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학생을 건드리지 마라. 박태성이 힘겹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종권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한다면야. 그는 말끝을 흐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검사실 준비됐습니다. 휠체어는 곧바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앞 강윤아는 분식집에서 포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따뜻했고 가방 끈은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누나, 숨이 잘 안 돼. 전화 너머에서 어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연이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전화기에서 맥없이 울렸습니다. 도연아, 어디야? 윤아가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진동이 울리고 숨이 가빴습니다. 방방이야. 숨이 아파. 도연의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갈게. 절대 누워있지 말고 창문 열어. 윤아가 손에 들린 봉지를 떨어뜨리며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을 달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한 장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박태성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나. 문을 여는 순간 한도연이 거칠게 기침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공기가 눅눅했고 서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윤아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숨쉬기 편하게 창문 열어야 돼. 윤아가 손바닥으로 도연의 등을 천천히 쓸어 올렸습니다. 도연은 어깨를 조금 들었지만 금방 힘이 빠져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배가 뜨거워. 도연의 이마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아는 이마에 손을 얹고 온도를 느끼며 숨을 조절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자. 윤아는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외투를 꺼내 도연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때 문이 짧게 두드려졌습니다. 괜찮습니까? 사회복지사 김아람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파일철과 작은 약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 윤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도연이가 학습지원센터에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요. 김아람이 천천히 방안을 살폈습니다. 습기 찬 벽, 젖은 빨래, 그리고 도연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손등까지 모두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길 준비 도와드릴게요. 김아람이 곧바로 들어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도연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윤아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숨을 가다듬으려 손을 엄지로 눌러 힘을 줬습니다. 회장님도 먼저 치료받고 계십니다. 둘 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아람이 도연의 가방을 하나하나 챙기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동생만 신경 쓰세요. 집 앞 골목에 도착한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도연을 조수석 뒤쪽에 조심히 앉히고 안전벨트를 메어줬습니다. 훅 들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병원까지 바로 가주세요. 유나가 말하자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등포 쪽 교차로에서 차들이 밀려 있었고 신호등 불빛이 도연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누나 나 숨쉬기 힘들어. 도연이 가늘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손을 잡아주자 도연은 손가락을 약하게 움찔거리며 힘을 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도착하면 바로 진료받아. 유나는 기도를 앙다물듯 잡고 차창 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도착과 동시에 간호사가 달려나왔습니다. 도연 학생이죠. 바로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부축하자 도연의 발끝이 힘없이 끌렸습니다. 유나는 급히 따라가며 양손을 꽉 모았습니다. 누나. 도연이 침대 위에 눕혀지며 약하게 부르자 유나는 코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을 크게 뜨며 침상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동생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침했고 열이 안 내려요. 유나가 의사에게 설명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입원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버텼어요. 의사가 짧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바로 들고 침상 옆에 섰습니다. 입원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아람이 서류를 챙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료비 지원 요청도 같이 넣겠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병동. 박태성은 침대 머리맡에 걸린 링거를 바라보며 의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최태섭이 의무 기록을 확인한 뒤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는 오후에 나옵니다. 최태섭이 말하며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학생 소식 들었나? 박태성이 창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태섭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박태성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혼자 아니지.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이 함께 있습니다. 학생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군. 박태성이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풀어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이정환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정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며칠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박태성이 손끝으로 링거줄을 쓸어내렸습니다. 움직이시면 더 악화됩니다. 이정환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찾아야 학생과 손자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박태성의 눈이 순간 얇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 깊숙이 닿은 듯 했습니다. 지킨다? 박태성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 유나는 자판기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열감이 천천히 식어갔지만 가슴 안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학생.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 최태섭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엔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태도는 단단했습니다. 회장님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연이는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태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고 가방 끈을 쥐었습니다. 지금 둘 다 힘든 상황입니다. 최태섭의 목소리가 낮고 단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유나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원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며 바닥에 긴 선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집니다. 최태섭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울림처럼 남은 채 유나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가장 지켜야 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유나 학생, 보호자 상담 들어갑니다. 병원 안내 직원이 호출하자 유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도연 곁을 지켰던 탓에 무릎은 굳어 있었고 눈가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의사 이정환이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많이 안정됐습니다. 열도 내려가고 호흡도 좋아졌습니다. 이정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관찰하면 퇴원도 가능합니다. 유나는 길게 묶여있던 숨을 아주 조금 풀어냈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고 어깨에서 긴장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좋아지고 있다 해서 다행입니다. 사회복지사 김아람이 뒤에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주거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집이요. 유나가 맞받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얇았지만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지가 가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집은 아이가 회복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재단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김아람이 파일을 열어 새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용은 재단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유나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씨가 진하게 인쇄된 주소가 낯설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에게 필요한 건 빠른 치료와 안정입니다. 김아람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일 것이고 도연의 치료도 더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익숙했던 그 작은 집, 오래된 벽과 좁은 골목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층 병실. 박태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베개를 고쳐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붙은 테이프가 조금 들떠 있었고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오후 햇빛이 병실 침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고 눈 밑엔 밤새 지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음료 좀 드세요. 서연이 컵에 음료를 따라 건넸습니다. 됐다. 박태성이 컵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어제 너도 많이 고생했을 것이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죠. 서연이 의자에 앉아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박태성은 잠시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초리가 조금 내려가며 깊은 숨이 천천히 내쉬어졌습니다. 서연아. 박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학생 일로 너에게 무게를 지우는 것 같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모여 있었습니다. 너도 힘들겠지. 박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순간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평정심을 되찾아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구름이 천천히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태성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병실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태섭이 서류와 작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학생이 결정 내리기 전에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최태섭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 보육원 기록 사본과 당시 간호사 정인실의 소재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았습니까? 박태성이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면 면담이 가능합니다. 최태섭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박태성은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회장님, 지금은 이동이 어렵습니다. 서연이 급히 말하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회복 안 됐어요. 나를 말리지 마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박태성이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기려 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일어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박태성이 의자 팔걸이를 붙잡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달라졌다.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병실 안 공기가 잠시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유나는 도연 침대 옆에서 도연의 이불을 잡아당기며 가지런히 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약간의 색이 돌아왔고 숨소리도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누나 어디 가지 마. 도연이 가늘게 속삭이자 유나는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어디 안 가. 여기 있어. 유나가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천천히 병실 바닥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환한 빛이 도연의 어깨에 내려앉으며 조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기대 있는 듯한 자세였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학생. 박태성이 온 힘을 모은 듯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씀 있으신가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딛어 침대 끝까지 다가왔습니다. 손수건을 접은 채 가슴께에 쥐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길 바란다.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 자리 비워두지 않겠다. 유나는 말없이 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용한 병실 안에서 한 사람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오랜 시간, 그리고 두 사람을 묶는 관계의 끈이 천천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유나 앞에서 오래 숨겨온 속내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뒤늦게 건네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간절한 선택인지 그의 떨리는 손끝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유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서로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한 순간 누구도 말은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거리도 있었고 너무 오래 돌아온 길도 있었지만 이 병실 안에서만큼은 한 발짝 다가갈 여지가 남아 있었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이 한 소녀의 삶을 바꾸고 한 어른의 지난 날을 치유할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